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변입니다. 또 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이변이 있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이런 변이 있나. 오늘은 박변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개회 선언 전문이죠, 제가. 아유, 아직 이렇게 가르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찌 하산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우리 이광철 어디 변호사님.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여름 휴가, 장기 휴가를 제가 몇 번이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광철 변호사님이 또 뜬금없이 끊으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실검 1위에 빛나는 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유, 따라쟁이. 이 전문 방송인의 하나하나를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없을 땐가,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 하시더니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또는 마이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큼하고 귀엽게, 네네네, 이랬다? 그랬더니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하나하나가 그냥 쫓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고발 전문 변호사님도 아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노력하세요, 박 변호사님. 예. 네. 우리, 오늘도 상큼한 아침이네요. 네. 예. 여러분께 이제 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판이 또 조정이 어려워서 이번 주는 녹음으로 여러분들 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제 잠에서 들깬 채, 또 이제 잠을 커피를 한잔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거, 박변님 얼굴 보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분은 늘 무시시하세요. 새삼스럽게. 아니, 아침잠 못 깨고 오다가 이 국민TV 6층 스튜디오 오면서 다 깼어요.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서 6층까지 걸어오느라고. 가혹하죠, 6층까지. 예. 그런 극기 훈련을 마치고 아직도 숨 고르지 못한 상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 금방 그랬나 봐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역시 실검 1위는 특별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실검 1위 이 변호사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점검 시작하신 거죠. 빨리 저도 뭔가 사고를 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실검의 가치를 지려밟아주시는 박변님. 네. 한마디로 그냥. 예, 저희가 지금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방송인들은 금요일 방송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 도중에 또 어제라든지 수요일 있었던 일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은 금요일인데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재정 변호사님 빼놓고는 저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전문 떼고 방송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정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지금 그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요새 일과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그 청문회 현장 얘기를 이래저래 듣고 있는데요. 또 언론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또 해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시다고요. 사실 지금 국정조사 자체가 거의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시작 때부터 기간 보고 기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또 가족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기간 보고를 겨우 6월 30일부터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보고 시작하는 이제 6월 30일부터 이제 저희도 가족들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첫날 굉장히 그 진행이 보면은 중언부언에다가 준비 안 된 거 티나고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한 방에 저희가 날려버렸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자는 모습을 저희 모니터링단이 찍어가지고 특히 그 이완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한 8시경에는 가족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항의하니까 경비를 부르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과 함께 자는 모습을 풀었습니다. 풀으니까 어제 SNS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죠. 어제 경비를 부르시죠. 한 2시간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 한 그제 3, 4시간 이상 실검 1위로 예. 실검 1위로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실검. 예. 실검 1위. 아마 그게 그분도 불명예스러운데 실검 1위. 예, 아마 그분도 그 혼자 타는 엘리베이터가 제공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제 보니까 이제 실검 1위가 이렇게 난타를 나가는군요. 어제 보니까 가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따로 이제 서명들을 받고 있어요. 특별법. 예.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2명이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산 단원구를 그 지역구라는 분이 해주셨고 어쩔 수 없죠. 그분은. 안 하면 지역 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또 한 분이 이제 이완영 의원이 했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제 무서운가 봐요. 막 가족분들 이제 밖에서 담배 피면 나와서 막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진작에 국민 무서운 줄 잘하시고 아셨어야죠. 예.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조는 분은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좀 진행이 됐는데 어제 또 좀 난리가 났었어요. 신문에 오늘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오전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모니터링단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심재철 위원장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해명도 안 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는 모습 동영상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편히 자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다라는 빗발친 항의에 위원장이 견디지 못하고 모니터링단은 한 명만 하자. 근데 박 변호사님 예. 오늘 개그 본능이 폭발이신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그 박 변호사님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터뜨려 주시는 맥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디스를 시작하시는 견제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2명을 저희가 보냈어요. 로스쿨생들을. 이분들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새벽 3시까지 국회에 저 같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은 한 명만 해라를 가지고 오전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근데 저희들이 그걸 눈치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경이 전날이 아니죠. 그날 새벽 해경이 하는 날 새벽 1시에 자료를 쏟아붓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기간보고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네. 근데 그 전날 해수부가 아주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임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칭찬도 해주고 야당 의원도 칭찬해 주는 걸 보고 뭔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해수부 11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자료를 쏟아 부어냅니다. 그 중에 청와대와의 녹취록이 들어있었어요. 제 예상이죠.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료 쏟아낼 거라고. 그리고 다들 퇴근하셨을 것 같고 야당 쪽 의원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을 거의 새다시피 작업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거예요. 자료 분석. 네, 자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느꼈었던 것은 어떻게든 분명히 뒤통수를 맞은 새누리당은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죠. 정해 내지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모니터링 단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게 항의 안 했습니다. 항의 안 하고 뭐 그냥 가족들 일원으로 해서 그냥 2명만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진행이 됐는데 이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제 딱 잡아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가족들 분위기는 아니 뭐 김광진 의원 굉장히 칭찬 많이 했어요 그날. 네. 말 또박또박하고 제일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제가 저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니까 쟤를 빼내려 그러는 것 같다. 심지어 어머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쟤 몇 살이에요? 막 이러면서 예, 어머님이시니까요. 어머님들이시니까요. 자기 아들 또래로 예. 동안이에요. 그렇죠. 원래 나이도 어린데다가. 네.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실 말꼬투리라고밖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계속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려면 누군가 좋아하고 원하니까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정해가 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여당 간사니 또는 위원장을 찾아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재철 위원과 조원진 간사가 그날 국정조사기관이었던 대상기관이었던 해양경찰청장을 예.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가족들한테 들켰어요. 예. 본인들은 뭐 자기네들이 부른 게 아니다. 뭐 우연찮게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가족들이 추궁을 하니까 조원진 간사가 자기가 음료수병을 따서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친한 모습을 나오고 또 해양경찰청장은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가족들이 더 분노를 했죠. 분노를 하시면서 심지어 어제 JTBC에서는 그 멘트가 그대로 육성이 그대로 나갔는데 네. 어머님 한 분은 절규를 하셨죠. 자, 지금 아이 죽었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정말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정의를 몇 시간씩 시켜놓고 그 사이에 그날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이었던 해양경찰청장을 여당 출신의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따로 만나고 있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냐. 새누리당 니네들이 제대로 하는 놈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셨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당들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속개를 한 겁니다. 7시 반에 속개를 한 거고 속개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얘네들이. 뭐라고 약속했냐. 김강진 의원 뭐 사퇴를 오전에 걸었었는데 그거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냥 쭉 가겠다 오늘 해경. 가족분들 만족하실 만큼 쭉 가겠다. 실제로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새벽 거의 3시 10분까지 쭉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죠. 아이씨 원래 이렇게 잘할 거면서 꼭 가족들이 죽겠다느니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진 다 빼고 해야 이렇게 되는 거냐 도대체.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좀 지나갔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었던 것들, 또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전병삼 씨라고 생존자, 일반인 생존자 한 분을 고소했어요. 해양경찰이. 예. 한 9시 20 몇 분쯤에 구조가 된 분인데 이분이 왜 고소가 됐냐면 자기가 구조될 때 그 고무보트에 그냥 발이 닿는데도 물에 뛰어내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경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뭐 구조하는 장면, 해경이 구조하는 장면을 좀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졌었고 그런 취지로 기자에게 얘기했는데 보도가 이제 해경이 물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다. 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 뭐 구조하는 장면이 필요한 듯하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다. 해경에 대해서 그 당시 P1, 2, 3정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청와대가 9시 20분부터 계속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합니다. 시간대가 비슷해요. 우리로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계속 사진 보내라. 한 장이더라도 좋다. 영상 보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나가 있던 1, 2, 3정과 P1, 2, 3정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지시가. 그래서 애들이, 해경이 그 1, 2, 3정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코더 있었지만,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해경에게 현장 검증, 증거 보존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게 아마 전송하기 편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캠코더로 찍지 않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흔들흔들 찍고 구조에 투입될 애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게 바로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병삼 씨에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해경 입장에는 계속 청와대가 좁니다. 영상,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라. 그 휴대폰을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런 지시 다 받으니까, 야, 좀 한번 물에 좀 들어가다 나오시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하나 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좀 의혹을 또 새롭게 가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원이 지금 선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에 얘기를 안 한 거 아닌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계속 상황실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해경에다가. 20분부터 계속. 뭔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엉망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또 신문에 났고.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장이 그 당시 국정원장이 이상하게 그 맞물려서 특별하게 그 세월호 사유라는 건 아니지만 사임해 버린 것도 이런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어제 상황은 좀 이랬었고요. 이거 말고도 어제는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첫 공청회가 있었고 그런 등등의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가족분들은 하루 종일 국회에서 왔다 갔다 바쁘게 지내셨고요. 울분도 많이 토하셨고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딱 나오니까 또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 막 다 싹 젖은 채 버스 타고 안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예. 할 말이 분노와 먹먹함이 섞여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도 어쨌든 계속 고생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식의 소모전, 정말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낭비까지, 감정 소모, 체력 소모까지 해야 되는 유가족분들, 위로받아도 뭐하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어도 뭐할 분들이 이런 소모를 하고 계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여야가 아니라 국회가 국회로서 기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제도 계속 조원진 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분들은. 우리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밝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뭘 보호하려고 자꾸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국회가 국회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그 총체적인 이제 난국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 아마 국회의원들은 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짜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런, 진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총체적인 난국을 해소를 해줄 만한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박근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심재철이나 조원진도 저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여당 그 요로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건의도 갔을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지금 뭐 우리 유가족 그 분들이 절규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세월호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참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당 의원들도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낄 건데 정말 박근혜가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어제 좀 저희가 또 의혹을 갖는 게요. 그 해양경찰청장하고 그다음에 조원진, 심재철 이 3인의 만남을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주선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아시다시피 김재원은 친박이죠. 친박의 핵심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족분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청와대가 뒤에 있는 거 아니라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하셨어요. 예. 괜히 김재원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경이 그런 정보를 쏟아냈고 오전에 녹취록이 당장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끄는 상태에서 뭐 모이게 만든 거죠.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죠.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서 네.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다 원하는 그런 진상 규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87년제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도 명동성당에 군을 투입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여당에서도 당시 뭐 고건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다는 거예요. 물론 고건 때문에 막힌 것은 아니지만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결국 이제 그걸 막았고 결국 미국의 힘 때문에 명동성당에 이제 군이 투입이 안 됐다라는 게 정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합리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꼼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방론으로 김재원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VIP를 보호해야 된다. 진짜 VIP 같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진짜 그 뭐 유시민 장관께서 무슨 의전은 잘할 것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 진짜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옷이나 입고 어디 나가서 폼이나 잡고 그러면서 오바마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제 말씀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이렇게 빵신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 판단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눈앞에서 배가 거꾸로져 가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보고서에는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신다 이런 말 하면 또. 아니, 사진하고 영상을 계속 원하시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야 잘 이해를 하시려나? 그냥 뭐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그리고 정말 유가족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해야만 돌아가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강남역을 이용하는 이제 그쪽 동네에 있는데요. 강남 역사에 들어서려다가 유가족분들, 바로 어제 그 유가족분들이 절규하는 그 순간 언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절규하는 목소리로 유가족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뙤약볕과 소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서명을 받고 계셨는데요. 맞다. 제가, 그 좀 해. 친애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뵙는데 문득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좀 어색해서 서명을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면 눈인사를 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가족분들 이렇게 서명지를 내미는데 그 손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시민들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제가 목격했던 몇몇 시민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개 중에는 대다수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전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 서명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이잖아요. 예. 근데 특별법에 대한 마타도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막 전국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예. 카톡이나 글들이 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것이다. 지나치다. 이런 글들이 돌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특별법 공청회를 가서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안타깝게 좀 보도가 많이 안 되는데 가족분들 대표로 이제 그 토론에 참석하신 분이 딱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보상 배상 필요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대한변협이 이제 안을 만들었는데 보상배상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그 유병헌법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뒤로 구상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면 보상배상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가족분들이 토론자로 나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이 정도 잘못해서 당연히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여기서 보상배상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향후에 다른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이건 오히려 잘못된 거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약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렸냐면 7월 7일 날 그 청원안을 내기로 했는데 가족들은 보상배상 지금 빼라 그러고 변호사들은 보상배상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상한 마타도들이 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좀 그래서 어제 가족분들도 토론하시면서 제발 왜곡하지 말아라 가족 뜻을. 자꾸 그러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용당하지 마시고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요. 그냥 이용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뭘 진짜 원하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다시 이제 전국의 그런 지하철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을 받고 계시는 것은 버스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보로 순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쭉 전국에서 도시다가 7월 12일 날 서울로 전체가 이제 모이셔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주말에 매번 서명 나갔다 오시면 가족분들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 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특히 괴로워하세요. 보상 배상을 위해서 저 서명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한 번쯤은 진짜 그 가족분들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세월호 그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국민은 단 한 명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한 번쯤은 다들 흘려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이라는 게 그런 식의 감정의 공유라는 게 골방 안에서 나 혼자 눈물 흘리는 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슬픔, 분노는 정치적 행위로 연결이 돼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공감이 되고 연대가 되는 건데 그런 정치적 행위에는 유독 인색하시고 그 앞에서는 발을 멈추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제 그 지하철역 앞에 서명운동을 지나치는 시민들을 보면서요. 예. 우리 사회가 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 사회가 살기가 좀 각박하고 예. 또 이런 좀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을 제일 많이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불문하고라도 유가족들의 뜻들이 잘 반영되고 또 유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게 정부가 나서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자기네한테 불똥이 튈까 두려워가지고 VIP만 좀 보호하려고 자꾸 사태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유가족들이 그렇게 막 절규하는 장면들을 보면 뭐 저희들이야 유가족들의 공감하고 그러지만 또 뭐 관심 없고 진짜 정말 뭐 하루 벌어 하루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저 사람들 뭐 좀 애들 죽어갖고 돈이나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유가족들이 절규하지 않게 좀 뭔가 유가족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정부가 일 처리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면 또 국민들도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기 책임 좀 면해보려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책임을 미루고 저런 국회 같은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의심되는 것은 또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또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여론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국정원이 예전에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댓글 뭐 이런 작업단 좀 가동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이거는 천인공노할 저는 만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유가족들을 자극해가지고 또 한편으로 유가족들의 그런 좀 극단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또 출구 전략을 삼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러면 이 정권은 정말 제 수명을 저는 채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보면서 공이 가족분들도 화가 나셨고 저도 화가 났던 게 있는데 해경 중에 이제 그 세월에 직접 올라가서 그 선장하고 선원들 조타실에서 내려준 사람이 어제 국정조사에 나왔어요. 근데 자기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 당시 사진을 돌려가지고 경사가 이렇게 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김강진 의원 15초를 줬어요. 그래서 경사가 그렇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답답한 게 제가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도 갔다 왔는데요. 오하마나호 같은 경우 윙브리지라고 해서 조타실 문을 열면 밖에 난간이 있어요. 그 난간에 기적을 울리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퇴선 명령은 그 버튼을 눌러서 기적을 울림으로써도 할 수 있어요. 자, 조타실 세월호의 경우에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기적을 울려서도 퇴선 명령 할 수 있다고 다 안내가 붙어 있고요. 역시 그 윙브리지에 기적을 울리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조타실에서 나왔던 선장 선원들 윙브리지에 서 있다가 거기서 해경들 손에 손잡고 경비정으로 넘어가죠. 거기 해경들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조타실 안 올라가도 돼요. 윙브리지에 있는 기적 울리는 버튼만 누르면 퇴선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놓고 기울기가 심했습니다. 못 올라갔습니다. 뭐 저는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랬어요.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아무것도 안 한 실제로 그 윙브리지에 있는 자기가 서 있는데 등 돌리면 바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도 안 눌렀던 해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거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경적 자체가 내부에 있는 남아있는 선원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게 태선 명령이라는 거를 그 시그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방에 안전수칙 안내판이 붙어 있고요. 예. 정상적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죠. 탑승객들에게. 네. 탑승객들에게까지 교육이 알려주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승객들이 타는 그 선실 앞에 그 안내문이 다 붙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비상 신호는 기적 또는 벨로 한다. 뭐 7번 울리면 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퇴선 명령을 그렇게 용이하게 벨을 눌러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선실에 있지 않고 난간으로 나왔더라면 뭐 물론 개중에 또 한두 분 정도는 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구조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황당한 게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어선들의 교신록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어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와 있지? 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헷갈렸다 그래요. 어민들은 도착했는데 배 밖으로 사람이 없어. 다 구조됐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예. 왜 배 밖으로 사람이 없지? 이상하다. 뭐 구조해야 된다고 왔는데 왜 사람이 없지? 어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사람들 건져내러 갔는데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지. 물에 뛰어내린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어민들도 뭐 구조가 1차적으로 다 끝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어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리고 교신록에도 왜 사람이 안 나와 있노? 뭐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분들이. 근데 이 정도 되면 해경이라든지 국가기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들에게 그 정도 혐의가 해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된다고 생각하고 링스 헬기에 대한 대화록도 어제 공개됐는데 예. 계속 우리 뭐 해야 되냐 물어보고 링스 헬기? 근데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119에서 나온 헬기도 있었어요. 거기 잠수부 탑승돼 있다. 잠수부 탑승돼 있고 즉시 내려가도 된다. 뭘 해야 되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식으로 해경이 그런 식으로 교신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들었죠. 빨리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영상을 어떻게든 찍고 보내야 되는데 잠수부가 들어가면 그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다가 또 고소고발 진짜. 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참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든 메모든 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받았다고는 하는데 링스 헬기도 동원하네. 119 헬기도 동원하네. 그 미군도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미군도 돌아가라 그래. 그러니까 어제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상 구조와 군안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최고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해양경찰. 정말 황당하죠. 조금 딴 얘기 한번 해보죠. 이주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유가족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네. 그 무능력함에 진짜 치를 떨으셨죠. 치를 떨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잘못한 점을 고지고대로 인정을 하고 가족들 앞에서 항상 미안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 말에 경청하려는 자세를 계속해서 보여왔고 네. 누가 봐도 고생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어지셨죠. 예. 근데 이제 해양경찰청장 나와서 지들이 우리나라 최고다. 그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뻣뻣하게 얘기하니까 가족분들은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무리 자기 살고 싶다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지금 가족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깊게 받으셨을 텐데 그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 그 상처를 덧내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더 깊게 하는 게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그분들이 지금 초인적인 인내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버텨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들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가서 또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되고 지금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참 내키지 않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더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끔 제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근혜님. 옷이나 입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아마 저도 그렇겠죠. 저도 뭔가 제 자리나 지금까지 쌓았던 걸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저런 식으로 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었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살아남고 자기가 뭐 조금 자기 걸 건지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참 들고 어제 하루 종일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청와대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좀 딴 얘기지만 아니 청와대 아니 국회에다가 인사 그 동의안 청문 요청 동의안도 안 보내놓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후보를 지명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국회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마치 그게 국회 인사 국회가 국회 때문에 문창극이 국무총리가 못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제도가 보면서 잘못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특수한 신분에 계신 분이 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예.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또 전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세월호 문제 잠시 졌고,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이정열 사무장님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재판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다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또 하나 확인한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물론이고, 우리 그 일가족분들은 특수한 신분에 계시다는 걸 우리나라 공적기관이 또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날 아침 재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김어준 주진우 사건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 첫 길이었어요. 재판 이제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서 향후에 증인을 누구를 부르고 어떤 방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건지를 협의하는 절차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지만 씨를 다시 부르겠다고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 분명히 증인 신청이 채택이 됐고 나왔어야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던 이제 국가의 부름에 불응했던 증인이고 2심에서는 반드시 채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고소까지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고소인이에요.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자기 아버지가 피해를 받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 누님도 그 선거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아서 뭐 피해를 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검찰도 부른 적이 없죠.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도 없고 그 서류상 어디에도 그냥 드러난 거라고는 그냥 고소인이다라는 것밖에 고소장 없고 하나 그렇죠. 달라. 고소장에 이제 대리인이 다 적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발발된 사건인데 그분은 나오지 않았고 1심에서는 그래서 저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고소인 변호사가 예, 그거 진짜 황당했는데. 위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주진우 재판할 때 잠깐 제가 가서 아. 재판 지켜봤는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고소인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법도 있나. 예. 예, 박지만 씨는 안 나오시고. 근데 저희가 또 보통 안 나올 때는 몇 번 재판을 더 하면서까지 이제 증인한테 소환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국민 참여 재판의 특성상 또 단시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종이를 투자하시는데 또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에 이렇게 줄여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박지만 씨가 안 나오는 걸로 1심은 종결을 했는데요. 2심만큼은 우리는 증언을 들어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택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힙니다. 그 증거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밝히면서 박지만 씨는 알다시피 이제 특수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으시다고. 검찰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특수한 신분. 특수한 참 신분이 뭘까요? 우리 대통령 노건평 씨도 어쨌든 간에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받으셨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 더 많이 보고 익숙해져 있는 마당에 다시 특수한 신분을 부활시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점점 더 특수한 신분이라는 거 없어야 되겠죠. 법 앞엔 평등하는 거고. 특수한 신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 표현을 또 특수한 신분이라고 표현을 그러게요. 황당하네. 법률가가 그것도 국가 검찰 최고의 사법기관 검찰이 그런 얘기를 특수한 신분 대체 뭘까? 그 사자 명예훼손이면 친고죄 아닌가요? 예. 친고죄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법률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친고죄면 그 고소를 한 사람이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 개시될 수 없고 그렇죠. 고소 의사가 공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히 아마 변호인들께서 그 박지만 명의의 고소장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셨을 거고 예. 부동의하면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이 고소장 작성했으라고 진술을 해야만 그게 증거 능력이 부여가 돼서 증거로 채택될 텐데 그 고소 대리인이 변호사가 나와서 그 제가 작성한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친고죄로서 고소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효력이 좀 의문인데요. 우리 변호인단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제 아닙니다. 하자 지적하신 아니, 부족함을 지적하신.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굉장히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지만 네. 엄밀한 의미에서 고소.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게시되지 않는 사건에 있어 고소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방금 말씀하신 사자명예훼손. 이제 이 사건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적용된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야만 이제 공소권이 있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더욱이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네. 제목인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심 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예. 아이고. 근데 뭐 방법으로- 제가 아니. 문제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무식해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1심 때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절충안으로 그래서 내놓은 게 그 변호인이 출석해서 그 변호인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질문 했잖아요. 박지만 씨 마음을 다 아냐 당신은. 다 안다. 뭐 이래. 눈빛만 봐도 다 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했었죠. 참 특수한 신분에 특수한 계신 신분이 분들. 계시니까. 그분도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법조인이시잖아요. 난감하시죠. 그 예. 변호인도.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항소심에도 그 변호사 또 나오시겠네요. 참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관이 그렇게 나서서 방어를 또 VIP와 VIP의 일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셨네요. 특수한 신분이다. 야. 그럼 좋습니다. 그 특수한 신분 때문에 되려 그런 고소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수 있는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진우, 김어준 씨는 훨씬 더 김어준 씨도 위화감을 더 느끼는 주진우, 거잖아요. 김어준 씨도 특수한 거죠. 굉장히 특수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예. 법원도. 네. 그분들은 좀 특수하잖아요. 아니 특수가 아니라 특이하긴 해요. 굉장히 특이한 신분과 특수한 신분이 부딪혔군요. 여기 계신 분은 특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네. 예, 특이한 의뢰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박 굉장하죠. 변호사님? 예. 전화기는 꼭 아이폰을 써야 된다 그러시고요. 장소도 막 바꾸시고, 예, 저희들이 아이, 막 007처럼 막 그렇게. 007처럼 만나면서 스쳐가면서 만나면서 서로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일 특수하신 부분은 뭐냐면요. 특이한 거, 특이. 예, 특수하세요. 아, 그래요? 아침에도 고기를 잡수셔야 된다는 거. 아침 미팅에도 고기를 잡수셔야 된다는 거. 아니, 제가 보기에 그거는 변호인들 고생한다고 대접을 단백질? 한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본인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고기판에 고기가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고 먼저들 다 잡수시니까 이제 안색 변하기 전에 아니 근데 변호인을 위한다는 것도 되게 지금 좀 저기 한 게 변호인들이 뭐 아침에 고기 드세요? 혹시? 아니, 저는 사실을 주면 먹어요. 아니 근데 특이하신 분인데 예. 아침에 고기를 먹는다고. 근데 우리가 의뢰인들 뒷담화 까도 변호사 변호사, 문제 없나요? 예, 그 변호사 윤리에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혹시 특수한 변호인? 네. 저희는 그분들의 특수한 점을 그냥 설명했을 따름이지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아침에 고기 드시는 거 그냥 안색 변하기 전에 드시는 건 그분의 식성일 뿐인데 그분의 프라이버시일 예. 수 있잖아요. 아 글쎄요 그분이 그런 걸 감추려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고소 굉장히 남발하셨잖아요. 선거 즈음에 또 이제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두 분이 남발한 게 남발 당했다? 그래 남발 당했다. 그러니까 당했다. 그분들이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특수하신 분들도 예. 남발하셨고 특수와 특이를 좀 구분해서 구분해주세요. 보세요. 둘 다 특수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 특수하신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어쨌든 고소를 되게 남발하시는 분인데 특이한 이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남발을 하셔서 이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건이 있는데 특수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밖에 없고 네. 예, 그렇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적 절차에서는 엄격하게 예,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고소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나올 필요 없어. 변호사가 나가면 돼. 와, 그죠? 그건 저는 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리고 대통령 공생이면 법을 더 지키는 그렇죠.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님한테 누가 된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혹시 누님을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누님한테 더 피해가 가겠지. 좀 더 망가져야 되는데. 혹시 이러고? 아, 누님께서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명색이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대통령이다. 저는 법원에 얼마 전에 예. 저 박근영 씨 예. 대통령
동생 되시는 분 환갑이어가지고 보낸 그 화분 보셨어요? 아, 그 약간 화제가 됐을 때 정확히 문구가 뭐였죠? 정확한 문구가 대통령의 딸인 대통령인 언니가 축환갑 그래가지고 축환갑인가? 아무튼 대통령의 딸인 대통령인 언니가 이렇게 이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특이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특수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걸 강조하는 거네요. 우리 집안은 다 특수한 그렇죠. 신분이다. 근데 그걸 느껴라, 만끽해라 이런 멘트인 것 일각에서는 같아요. 그 박근영 씨 남편인 그 신모 씨 그분의 자작극이다라는 설도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신분이다. 그걸 아무도 증명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예. 여하튼 그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본인이 만들어서 이걸 붙여요? 청와대에서는 그런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 아.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신당동에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화 하나를 두고도 의혹과 미스터리가 이렇게 남봐야 되죠? 분명한 게 왜 아무것도 없어. 우리 박준규 변호사님 예, 오늘 좀 아니 된다. 오늘 쩐다. 쩐다.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쩌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예. 또 그 재판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없냐고 했더니 1심이 아시다시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돼서 증거조사 뭐 이런 게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응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좀 부실하게 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들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부실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실한 걸 뻔뻔하게 내세우면서 우리가 부실했으니까 오늘 뻥뻥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야. 증거에 의한 재판을 안 한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국민 참여 재판 이거 법률에 규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적 결단으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그 사법부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발언이라고 전 생각해요. 결국 뭐 국민의 권위에 도전한 거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발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은 국민 개들이 대충 했으니까 당신 우수한 전문법관이 다시 제대로 판단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그게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뭐 검찰 눈에는 뭐 되게 이 국민들이 참여해서 판단한 거 우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들이 이기면 또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네. 지들이 지면은 우스운 국민의 우스운 결정이라고 생각할 거고. 법무부가 얼마 전에 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그 법률 개정안을 내놨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네. 또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또 그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그런 것들인데 아마 그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연전연패한 게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연패를 만든 주역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네요. 왜 갑자기 소름이 돋죠? 그 무슨 의미인가요? 굉장히 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칭찬에 목말라고 그러죠. 오늘 굉장히 귀여우시다. 네. 안산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 다른 변호사들도 좀 그립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요즘 그 강영구 변호사님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영구 변호사는 정교조 때문에 정신없어요. 예. 어제 그 강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봤는데 예. 강 변호사님이 좀 잠버릇이 좀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런 모습에 그 오빠가 사랑한다고 했다든가. 네. 우와. 그랬다고. 예. 마음 아주 따뜻한 글을 포스팅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좀 이렇게 돼요. 제가 하루 밤새서 일을 하면 영구는 전날 밤새서 들어와서 자고. 제가 제 좀 와이프는 보통 그렇게들 공식적 제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 영구는. 이게 교차로 밤을 새요 요즘에. 예, 밤을 두 분 다 너무 새니까 고생이 많으세요. 그 예.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거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귀엽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글을 써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는 거예요. 막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걸 또 자기는 또 그렇게 알아들었군요. 큰 위안을 받고 아니 저분 어떡합니까? 저 엔진 저 키를 잡고 계신 저 PD님 지금 웃음을 멈출 수 없어서 이 정도면 방송 사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PD가 이렇게 크게 방송에 개입한 적이 있었나요? 큰 목소리로? 저 지난번에 김용민 PD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성재 PD는 전혀 방송에 그렇죠. 목소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숨소리 하나 안 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들여도 말을 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시켜도 말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쑥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막 공공연히 그 뜬금없이 웃음으로 못 그쳐. 그리고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박성재 PD님 웃음 터질 것 같으면 손가락을 깨물고 나셨습니다. 전혀 뭐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네, 노력이 부족하십니다. 네. 그나저나 강 변호사님 어떡해요. 지금 보면 급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과 함께 사시는 분은 또 정교조 상근 변호사로서 지금 또 이제 가장 바쁜 때죠. 폭탄이 떨어지고 있죠. 두 분이 그런 가장 바쁜 이슈에 결합을 해 계시다 보니 가정이 참 아니 근데 박주민 변호사님 평소 안산에 내려가시더니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으셨나 봐요. 그전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전엔 뭐 공부의 신 정도였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우연치 않게 이런 변인을 들으셨나 봐요. 예. 그러면서 저를 찾아서 그 박주민이 당신이냐. 예. 동명이인이냐. 되게 웃기던데 그거는. 막 나 어떡하니. 저 PD님 되게 웃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명이인입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맨날 앞에서는 얌전히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묵묵히만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 깔때기도 드러내시고 자기 자랑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소름이 돋는다. 내 자신이 훌륭하다. 아니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네, 고생하시는 거. 네. 다 같이 칭찬 받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예.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저도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이 세변이 어쨌든 간에 칭찬받을 일이 평상시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기 깔때기니까 남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 여기 오면. 아니. 저분 어떡해요. 끊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희 4인 체제로 가죠. 저러고 계실 바에야. 여기 자리 하나 비었는데. 예, 그래도 저희 1부 마무리 멘트는 이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박준 변호사님이 수능 일관하게. 저희 이제 3명, 어쨌든 간에 우리 3명의 활약으로 인해서 사법제도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까지 나왔다는 사실 다시 한번 1부 마지막에 확인을 하면서. 또다시 소름이 돋던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다녀요. 저희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안 되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 반동에 대한 우리 깔때기가 아닌데. 아니죠. 그런 반동에 대한 또 저지의 활동도 우리의 책무인 거죠.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우리 자기 칭찬으로 마무리하면서 2부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정말 배꼽 놓고 웃는 분 때문에 기가 막 둥둥 떠 있었는데 그래도 뉴스 듣고 광고 말씀 나가는 동안 이제 또 차분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 걸로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녹음 방송이잖아요. 아니 모두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세요. 전문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가 함께 뉴스를 듣고 함께 광고 방송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세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정말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애써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그 사악한 어른들 있잖아요. 너무 빨리 나서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막 짓밟히는 느낌이에요. 박준 변호사 사악하다는 겁니까? 저런 이간질 또 가운데서 잘해봅시다. 예,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나갈 수 없는 이슈, 우리 법률가가 또 한번 되짚어줘야 되는 이슈가 또 있죠. 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또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가 유임이 되고 있는데요. 총리 후보자 2명이 결국은 아유 그런 것도 지적하시고 2명이나 이제 낙마하고 난 뒤에 뭐 유임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논란이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뭐 그런 지적이야 응당한데 법률적으로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이 한양대 이제 박찬훈 교수님, 예. 저희 민변의 또 선배 변호사님이시기도 예, 하고, 예. 또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박범계 의원, 또 법률가시죠. 예, 예. 이분들이 주로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요지 골자는 그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의 정치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것 자체는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의를 그러니까 정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리한 거다 법률적으로 수리한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미 이 사의가 수리된 그 정원 국무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지명해야 되고 한 것이고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그 주장의 골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편으로 반대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총리로서 뭐 임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월급도 따박따박 다 받아가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총리로서 계속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고 또 다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 사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그 정원 국무총리 사의를 수리하면서 뭐 국가 개조를 이제 시작해 보겠다라고 천명한 마당에 설령 동일한 인물이 다시 뭐 총리로 지명됐다고 하더라도 총리로 계속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새로운 임명동 절차를 거치는 것이 또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가 비중을 많이 두고 먼저 논의가 됐다면 이제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사족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이제 냉정하게 저는 보고 싶거든요. 앞에 이제 계속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도 막 달고 싶거든요. 달고 싶은데 어쨌든 그냥 사족 같으니까 떼고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공무원의 직에서 물러나고 또는 직에 취임하고 하는 행위를 뭐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뭐 사인 간의 계약 유사하게 보는 거죠. 이제 한쪽의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타방의 의사 그러니까 그것들이 합치된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표를 냈고 사표를 수리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리라는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이 아니라 이제 법률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수리와 동시에 그 사람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동안 어쨌든 이제 사인도 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월급도 받아가시고 그 직에 그대로 계셨던 상태로는 법률적 의미의 그걸 수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유의미한 문제제기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이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해보기도 해요. 네. 그런 생각들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 명 빼고 대다수 법조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진지하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재정 변호사님하고 좀 가까워요. 네.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러면은 그 물러나는 것이 마무리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반드시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 것으로 의사가 다 정리가 된 것이었냐.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사의를 받아들였지만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위임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법적 공방으로 가기보다는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난 총리가, 그것도 총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은 다 허수아비처럼 느끼고 계시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할 대행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다시 있는 말도 안 되는 불송사 나온 꼴 그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게 맞지, 이제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서 어떤 분들은 뭐 탄핵 얘기도 나오시던데 이 정도면 법 위반이니까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주력해야 될 전선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배경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부적격한 인물밖에 없는 그 빈약한 인재 풀과 검증 시스템의 미비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이 인식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큰 간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부적격자로 걸렸던 사람들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는 거고 대통령님이. 그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없으신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 정도면 말도 잘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간극은 굉장하다. 그것도 다시 느낀 것 근데 같아요. 더 웃기는 건 지금 현재 인사청문 제도를 설계한 게 2005년 한나라당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그 당 대표를 할 때. 예. 네. 그래서 또 심지어 대표였던 분이 지금 청와대. 왜 이러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 설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장관들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냅둬라. 지네들도 당해봐야 안다.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시민 장관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후과를 다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제도를 설계했다는 걸.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름대로 좀 엄격한 인사청문회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 제도 탓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좀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네. 올바른 정치인들 아닐까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저는 편집해 주세요. 전문 방송인. 편집에 있어서만큼은 전문 방송인.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던 행위를 없던 행위로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사표와 사표 수리를 없던 행위로 만들려면,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대통령 대신에 나가기로 했던 사람인데, 딱 깨놓고 보면 그죠?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했던 그 액션 자체도 없던 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졌어요? 안 졌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도 상당히 좀 그게 있죠. 근데 이제 실종자 수색이라는 가장 큰 가족들의 그 요구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에 지장이 없는 측면이 있다. 총리 위임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어제 국회에서 가족분들이 그랬어요. 아이들 다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실종자 수색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는 대상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이 상황이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정말 못 견디겠거든요.
예. 또다시 아이들이 골목에 잡혀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해경을 건들지 말라는 말을 아버님,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분열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 거죠.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참 이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정부죠. 못된 정부의 못된 정치인이고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쓰면 좀 너무 심하니까 그 말은 차마 못 쓰겠고 하여튼 못된. 쓰셨는데요? 예? 쓰셨는데. 저는 안 썼잖아요. 차마 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예. 하여튼 굉장히 좀 불합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공약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무슨 따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그 국무총리가 강요 제청권을 갖고 또 해임 건의권도 갖고 또 국무를 통할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헌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정 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냥 무슨 허수아비 세워놓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무슨 뭐 자기가 공약했던 그런 책임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식이 아니라 결정과 권한 행사는 다른 비선에서 하고 김기춘을 축으로 한. 또 요즘엔 또 김기춘도 아니라 그러대요. 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한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동일해야만 이 공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법도 그런 정신에 따라 설계가 된 것인데 권한과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따로 있고 책임만 져라. 권한 행사도 못하고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만 지는 것은 결국은 허수아비잖아요.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지금 정원 국무총리나 이런 지금 강요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비선에서 지금 청와대 김기춘이 비선에서 뭐 또 요즘 뭐 또 만만해라고 뭐 그런 만만해는 또 뭐예요?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또 뭐 이재만 또 무슨 만자로 끝나는 박지만 뭐 이재만 박지만 뭐 정윤회 박지만 특수한 신분 맞네요. 비선에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영예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무슨 구국 무슨 봉사단인가 했던 그 최태민 목사의 또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처음 그 비서진 라인을 짰던 98년도에 국회의원 할 때 비서진 라인을 짰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비선에서 국정을 다 농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 책임들은 다 지금 정원을 비롯한 그런 방탄 총리에게로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라 꼴이 진짜 정말 개판인 거죠. 정말. 예. 제가 그 박범계 의원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요. 박범계 의원 이제 법조인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어쨌든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유의미한 내용 이게 뭐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전 정권에서 전효숙 재판관 관련해서 반대의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고 헌재 소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전효숙 재판관이 이미 사표를 냈고 수리 의사를 대통령이 밝힌 거기 때문에 민간인이고 다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두 번의 청문회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거죠. 지금하고는 정반대. 예. 그랬던 역사적 과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인사청문회 시스템 자기네들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시스템에서 통과되는 그 인사의 어떤 과정도 자기네들은 옛날에 주장한 거하고 또 다른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고.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무리 말 바꾸기 좋아하는 게 정치인이고 또 정치 행태라지만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이 기억을 진짜 못하고 있을 수도. 정말 기억을 못하고 확신하고 있는. 지금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과거에 뭐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네요. 그럴 수 있죠. 심각하네요.
예.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뭐 한번 되짚어 봤으면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계속 살펴봐야 돼요. 예. 네. 뭐 질의멸렬하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간간히 이제 또 궁금해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 또 이광철 변호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병행해서 자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 내라는 모 사건에서도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드러나서 이제 국민들이 자명하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검찰 행태 중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행태들도 많았다는 에피소드가 또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은 사실 여론의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이 참 너무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나라다 보니까 사고가 사고를 넘는 사건이 사건을 넘는 그런 행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어 오고 미담이 있습니다. 미담을 이끌어내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죠? 뭐 아무 말만 해도 뭐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오늘 왜 그러시죠? 좀 선생님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맥을 네. 또 끊어놓으시고. 그래서 근데 정당해산 사건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향후 정말 시금석이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현재 진행은, 지금 아로 사건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예. 청구인 쪽 논리입니다. 예, 검찰 쪽에서는 국가 예, 쪽, 검찰 그렇죠.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통합진보당 그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통합진보당은 아로가 장악한 예. 북한 추종의 사악한 정당이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트럭채로 이것저것 갖다 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복사비가 3억 원이 넘었다는 복사비만. 예. 복사비만 3억이 넘고 검사 13명이 다른 일을 다 작파하고 그 일만 하고 있다는. 지금 그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 민사법정에서 이제 내는 원고 쪽이 내는 서증을 앞에 이제 갑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예. 피고가 내는 서증에 이제 을을 붙이고 을이라고 하고. 지금 갑호증이 지금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갑호증이 검찰이 내고 있는. 예, 2,000호증을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의 민사재판에서 이제 갑 1호증 하면 대개 이제 한두 장짜리 문서들인데 지금 이 재판은 갑 한 개 호증이 한 500페이지짜리 막 책자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3억 원도 저는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 피청구인 쪽 대리인 법무부 시민 김선수 변호사님 계시는 사무실에 트럭으로 예. 증거가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증거들을 그렇게 드립다 쏟아붓고 있고 지금 또 그 내라는 모 사건에서 내부 제보자라고 했던 그 이모 씨, 예, 이분이 또 지금 정당해산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아마 대미는 아로로 장식을 하려고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판 청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통합진보당이 욕먹을 부분이 많죠. 저도 누구보다 비판적이고. 근데 사실 평가할 점도 많거든요. 예. 정책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진보정당으로서 그렇게 참 척박한 그런 공간 속에서 의원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미 다 뭐 이제 정리가 된 무상급식 그런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네. 무상의료라든지 이제 또 그리고 받아들여진.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도 사실은 그때 2000년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입법이 됐던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통합진보당이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한 나라에 지금 정당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청구서를 읽어보면 이보다 더 사악한 집단이 없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런 정부의 그런 행태가 사실은 공안기관의 그 탈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정부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실 공안기관의 논리죠. 정말 그런 것들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예. 제가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같이 대리인단에 소속돼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광철 변호사님이 또 간첩 전문 변호사님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쪽에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아로다 보니까 이광철 변호사님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트럭으로 갖다 대면 그거 다 분석해서 반박해야죠. 힘들어요. 혹시 예. 이정렬 사무장님이 무슨 도움을
예, 일 좀 많이 드려야죠. 뭐 사무장 뭐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트럭으로 국가 세금 낭비해 가면서 줘요. 주고 난 뒤에 자기들도 그때부터 그냥 증거 검토를 하나 봐요. 또 무더기로 또 철회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가짜는 증거, 연관성 없는 증거들을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 재원 낭비인데 잘 좀 머리를 써서 분별력 있게 증거로 될 만한 것들 가지고 법리적 다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싸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최근엔 봤습니다. 또 최근에 뭐 올라오는 서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저쪽에서 서면 하나 하면은 우리 보통 의뢰인들이 그렇잖아요. 서면 왔는데 반박 안 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박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반박할 거리가 없는 굳이 또 응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서면을 냈을까 했을 때, 요 얘기 왜 저 하시나요? 저쪽도 이제 서면 장당 이렇게 해서 시간당 페이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우리 변호인들끼리, 대리인들끼리 농담 삼아 해요. 그 얘기도 해보시죠라고 이광철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하셔가지고 겁도 많아. 폭로 전문 변호사야. 예. 고발 전문 변호사.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로펌에서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죠, 뭐. 네. 네. 아,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로펌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장당, 우리 뭐, 시간당. 예. 시간당 인센티브를 우리 검사님들도 그럼 받고 계신가? 그래서 같은 서면 또 다 말 돌려서 여기는 또 그렇겠구나. 예, 그러고 계신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결하시지 못해요. 주장 자체도 결국은 보면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이 요약하셨던 한 문장으로 다 되는 건데 예. 딱 그거죠. 너무 많은 자원들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저 조금 딴 얘기인데 네. 그 어제 신문들에 쫙 나온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그 검사 8년차 전관 성공보수. 출신 성공보수 예. 의학 소리 나던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또 지갑에 돈 세봐야 되나요? 자기가 검사 느끼면서. 8년 차인데 뭐 그분이 뭐 부장 출신이거나 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냥 8년 차인데 예, 그 뭐 착수금으로 3천만 원 받고 뭐 성공보수금으로 1억인가를 약정을. 그만큼씩들 안 받으시나요? 아니 저는 안 받아서 물어봤어요. 예, 제가 역대 맺은 위임 계약서에 그 정도 숫자가 찍힌 게 없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어서 대답을 바라고 꼭 그렇게 상처를 물은 거 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써일 때 법인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나요? 법인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뭐 제가 위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수임 약정에 예. 관여는 못 하시니까. 아이고. 못하죠. 예, 저희가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좀 더 뭐 화제가 되는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못 보시다 보니까 대리인 통해서 간략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 변이 함께 모여 얘기해서 분노할 얘기들도 많았지만 저는 행복했고요. 예. 오늘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겠습니다. 박주민의 재발견. 예. 앞으로도 쭉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 이런 변을 살려주시길.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